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실무 이론평가 모의고사 1회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요.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가 나왔는데 방금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세무 2급은요. 1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1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번까지는 재무회계 문제이고요. 8번은 내부통제제도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경우는 A형의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가가치세 문제는 3문제가 나옵니다. 나머지 4가지는 소득세고요. 그렇게 해서 15문제가 나오는데 자, 이때 1번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 자산의 평가 기준으로 역사적 원가 그리고 현행 원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유용한지에 대한 논란은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의 절충의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 그랬는데 당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네. 그래서 역사적 원가라고 하는 거는 옆에 보시면은 우리가 처음 물건을 구입하는 원가 있죠? 처음 구입했을 때 그 원가를 우리가 취득 원가라고 하지요. 네, 그거를 역사적 원가라고도 해요. 처음 구입했을 때 원가를 뭐라고 한다? 취득원가, 예, 취득 원가. 다른 말로는 역사적 원가. 예,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정가치라는 말도 들어보셨나요? 공정가치? 요거 같은 네, 경우는 자산을, 자, 구입했던 그 자산을 매각을 할 때, 자, 매각을 할 때 결제를 하셔야 되잖아요. 결제. 이 제자가 어이 제자예요. 결제하실 때는. 자, 우리가 뭐 사장님 도장 찍고 하는 건 아이 제자고 이거는 돈 결제할 때 그 절제인데 결제하실 때 교환하는 가치 있잖아요. 내가 핸드폰 네, 지금 이거 샀어요. 오늘 샀어요. 그랬을 때 100만 원 줬어요. 그러면 공정 가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거를 갖다가 구입했을 때 혹은 이걸 내가 만 원, 뭐 100만 원에 팔았어요. 이러한 것들은 공정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역사적 원가 그러면 이 역사적 원가는 요 중에 이제 앞으로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올 건데요. 이 회계를 함에 있어서 회계 기록을 하셔야 되는 데 있어서 질적 특성 중에서 두 가지 자, 요거를 갖다가 어디다 기준을 맞출 거냐 그거예요. 회계를 기록하는데 기준이 있대요. 그 기준 중에 한 가지가 누구라고요? 목적 적합성, 적합성. 또 한 가지가요? 신뢰성. 신뢰성. 이 두 가지 기준에다가 회계의 정보를 이제 맞춰놓고 기록을 할 건데 만약에 예를 들면 신뢰성에 입각해갖고 기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자산을 갖다 처음 구입했던 역사적 원가 있죠. 처음 네, 구입했던 거. 그걸 기준으로 나는 이 기장을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신뢰성에 입각해갖고 작성한 거다 그 얘긴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요. 자, 지금 현재 이 자산, 기계장치 같은 게 만약에 하나 있다 그래 보세요. 요거 처음 구입했을 때 50만 원 줬어요. 50만 원. 근데 지금 만약에 당장 이걸 갖다 판다. 지금 이걸 내다 판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뭐 70만 원 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이 기계장치를 50에다가 기록을 할 것인지 50으로 해놔야 될 것인지 혹은 70으로 해야 될 것인지 회계를 기록하는 요 기장하는 사람 입장에서 도대체 이거 어디다 맞추지? 이런 고민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그럴 때는 신뢰성에 입각하였을 때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로 기록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50만 원. 그렇죠. 그런데 목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현행 가구 공정 거래되는 가치가 70이기 때문에 70에 기록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 절충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1번 문제는요. 되게 용어가 어렵지만 자, 문맥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산의 평가 기준으로 자, 역사적 원가와 현행 원가 중에서 자, 어느 것이 더 유용한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서 자, 질적 특성 두 가지가 있는데 얘네 두 개를 다 만족시키면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절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 이 부분 지나갈게 일단 맞는 설명으로 보시고요. 자, 네, 그러면은
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 자, 요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정보 이용자의 의사 결정에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기장이라는 걸 하게 하는데 이때 지금 갖춰야 될 속성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 특성이 뭐가 있다? 목적 적합성, 또 하나가 신뢰성.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목적 적합성의 하위 속성에는 세 가지가 있대요. 피, 예, 적이에요. 자, 피, 예, 적. 자, 세 가지 다시 외우셔야 돼요. 자, 목적 적합성의 하위 속성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의 하위 속성 세 가지가 뭐가 있다? 검, 표, 중. 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에 입각해갖고 회계의 질적 특성에 맞춰갖고 장부 기장한다고 한다면 신뢰성이라는 건 아까도 보셨잖아요. 걔네들은 역사적 원가 뭐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고요. 검증이 가능할 때. 자, 해서 어떤 동일한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가 결론을 유사하게 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검증이 돼야 돼. 그랬을 때 신뢰성에 입각해갖고 기장했다 이렇게 본다는 거거든요. 표현할 때도 충실해야 돼. 지금 보시면 회계정보 신뢰성 갖기 위해서는 요 경제적 자원과 의무,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나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외우셔야 될 게 있어요. 신뢰성에 입각해갖고 하위 속성 세 가지. 그러면 검, 표, 중립적이어야 된다. 반면에 목적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자, 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고객이 왔어요. 우리 회사에 투자를 조금 하고 싶대요. 그런데 지금이 몇 월 달이냐면은 한 8월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8월 달이에요. 그러면서 재무제표 좀 보자고 하는데 자, 우리 직원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지금 고객님, 우리 회사 아직 몇 개월 더 있어야 결산이 끝나고 재무제표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때 오세요라고 말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은 질적 특성 두 가지 중에 어디에 중심을 둔 걸까요? 신뢰성일까요? 목적 적합성일까요? 신뢰성. 그쵸, 신뢰성. 근데 만약에 이 직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객님 지금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완벽한 거는 지금 12달, 그러니까 1년이 돼야 되는 시점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그 후에 되고요. 지금 당장은 혹시 당장 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필요하시다 그랬을 때 상반기 거 1월부터 6월까지 그 상반기 거라도 어떻게 제공해 드릴까요? 한다면 그 경우는 어디에 지금 맞췄다고 보실 수 있어요? 목적 적합.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목적 적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같으면은 제 성격에는 몇 개월 있다가 오시라고 하면은요, 저는 그 회사에 투자 안 하고 다른 데 가볼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성향의 고객에게는 목적 적합성이 적합하겠고요. 아, 그래요? 나는 확실한 거 좋아하니까, 자, 나중에 몇 개월 후에 올게요 하는 고객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신뢰성에 입각한 거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설명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목적 적합성의 하위 속성에는 피, 예, 적 세 가지가 있고요. 자, 고로 문제를 딱 보시면 1번 문제는 그거하고 관련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피, 예, 적 맞아요? 틀려요? 지금 이 문제? 지문 맞죠? 네. 네, 맞았어요. 자, 옳지 않는 거 구하는 거니까요. 3번 한번 보십시다. 자, 신뢰성 있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신뢰성의 세 가지 하위 속성이 뭐뭐 있었어요? 금방 보셨잖아요. 검, 검, 표, 중. 표. 중, 그렇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보수주의가 나왔습니다. 자, 이 보수주의와 신뢰성은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자, 보수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단기 순이익을 작게 표시하는 것을 보수주의라고 해요. 단기 순이익을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작게. 왜 단기 순이익을 작게 표시를 해야지 기업하시는 대표가 좋아하시느냐면요. 요 단기 순이익이 작으면 뭘 조금 내지요? 세금을 조금 내지요. 그래서 세금을 조금 내게 표현하는 방법을 보수주의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 그렇습니다. 3번이고요. 자, 4번을 한번 보셔요.
반기입니다. 반기. 반기 보고서는 자, 어디? 자, 신뢰성을 높여주는 겁니까? 목적 적합성을 높여주는 겁니까? 예? 다시 반기 보고서는 6개월짜리고요. 아, 자, 6개월짜리 보고서는 연차 보고서 1년 거에 비해서 뭐가 높다? 목적 적합성이 높다고 아까 했죠? 네. 예, 요거 아까 그랬잖아요.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아, 8월 맞다, 달인데 투자를 좀 해보고 싶은데 재무제표 좀 보자. 그랬을 때 우리 거 아직 1년 거 연차 보고서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몇 개월 후에 오세요 하는 거는 신뢰성이고, 신뢰성. 그쵸. 반기 보고서라도 보여드리는 것은 무엇을 목적 적합. 그렇죠. 목적 적합성을 높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네. 자, 그래서 1번은 답이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어요. 3번.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2번 되겠습니다.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재고 자산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요. 이 단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매출원가 크기를 바르게 비교하고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쭉 보시면은 여기 우리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물어볼게요.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뭐가 나오지요? 출총 2. 그렇습니다. 자, 매출 총이익이 나오지요. 매출 총이익. 그러면 여기서 매출 총이익이 나오면 거기서 또 뭘 뺍니까? 판관비. 그쵸. 판관비를 빼면 뭐 나오지요? 영업이익이 나와요. 그렇죠. 장사에서 번 영업이익이 나오지요. 그럼 여기서 영업의 수익 더해주시고 영업의 비용 빼시면 뭐 나옵니까? 그 무엇이냐. 네, 단기순이익 이렇게 갈까요? 네. 자, 법인세 네. 차감점 그거는 그냥 빼버리고 여기서 네. 그냥 단기순이익 갈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됐지요? 기초에다가 단기 더하고 단기 매입 더해서 네. 단기 순매입 더해서 누굴 빼지요? 기말 기말. 빼요. 그쵸, 기말을 빼지요. 그러면 만약에요, 이 기말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요, 기말을 이렇게 크게 표현을 했어요. 기말이 커지면, 자, 누구도 커지지요? 매출 총이익도 커지는 거고요. 매출 총이익이 커지면 누구도 커지는 거죠? 영업이익도 영업이익. 커지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당연히 커지지요. 그래서 이 기말이라고 하는 거가 커지면 얘네들은 다 친구들 사이에 얘네들 다 친구예요. 그런데 누구는 매출 원가는 작게 표현이 돼요. 기말이 커지면 원가는 어떻게 된다? 작아져요. 얘만 왕따예요. 자, 일단 이 구조를 숫자를 넣어가지고 대입해 보시면은 더 쉽겠지요. 예를 들면 기초는 0이라고 하고 단기 매입 10,000원이라고 해볼게요. 자, 10,000원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기말을 1,000원이었다고 해보세요. 1,000원. 그러면은 매출 원가 얼마 나와요? 10,000원에서 1,000원 빼니까 얼마 나와요? 9,000원. 9,000원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기말을 제가 5,000원으로 해볼게요. 그럼 기말 5,000원이면 매출 원가 얼마 나와요? 5,000원. 그렇죠. 5,000원. 그러니까 확실히 아까 9,000원에서 5,000원으로 내려갔죠. 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뭔 말인가? 그래서 일단 구조를 보시면 얘네들은 다 무슨 사이다? 친구. 그리고 얘만 매출 원가만 누구다? 왕따. 왕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보세요. 이번 문제를 보시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재고자산도 꾸준히 증가했으니까 기말이 올라갔다 소리지요. 네. 네. 그랬을 때 단기순이익을 가장 크게 표시를 해주는 거가 바로 선입선출법입니다. 단기순이익을 가장 크게 표시해주는 방법이 누구다고요? 선인성출법. 예, 선입선출법이에요. 왜냐하면 선입선출은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나가지요. 네. 그러니까 최종 남아있는 거가 금액이 크지요. 기말이 네. 크지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다 크게 표현하니까 결국은 선입선출법이 바로 단기순이익을 가장 크게 표시해주지요. 네. 네, 그렇다면은 그 뒤쪽으로 선, 이, 총, 후 네 가지를 딱 써주시고요.
1등으로 선입선출법이 당기순이익을 가장 크게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 이동, 총, 후입인데 후입선출은요 제일 당기순이익을 작게 표시를 해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은 다시 선입총으를 쓰시고 매출원가는 기호가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됐으면 얘는 반대지요. 아, 네. 예. 예,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해하셨을까요? 네. 네,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시면은 이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이런 거 갖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시면은 15문제 시간 안에 못 풀어요. 다시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을 때 단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매출원가 크기를 말했기 때문에 일단 선, 이, 총, 후를 딱 써요. 자, 그런 다음에 짝대기를 이렇게 그래. 이렇게. 됐죠? 네. 매출원가는 이 후입이 제일 크게 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보세요. 1번은 벌써 맞았네요. 이동 여기 있고요. 후입 여기 있으니까 짝대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총 나왔고요. 그리고 이건 순서 자체가 틀렸죠? 네. 그 다음에 이동 나왔고 선 나왔으니까 또 틀렸죠? 네. 후입 나왔고 총 나와서 순서 틀렸죠? 네.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 그렇죠. 1번밖에 없죠 뭐.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음. 이거를 만든 이유는 제가 이 과정을 만든 이유는 빨리빨리 개념을 잡고 문제를 째려보고 답을 빨리 찾으라 그거예요. 이걸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게임으로 생각하세요. 게임. 시간 내에 안 풀면 게임 오버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다시 보세요. 3번을 보세요.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현금, 예금, 현금성 자산 이 세 가지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데 현금에는 통화를 대신하는 증서가 있다. 그랬을 때 통화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주화가 있죠. 동전. 그리고 지폐가 있고 통화를 대신하는 증권에는 송금수표, 가계수표, 타인발행수표도 현금인 거 아시지요? 자기합수표, 우편환. 이 환자가 돈 한자예요. 자, 이거 돈이에요. 우체국증, 우편환이 현금이나 마찬가지고요. 만기가 다 됐어요. 만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국채나 국가에서 발행한 국채나 공채, 회사채 이러한 것들은 현금이나 마찬가지 이제 만기가 다 됐기 때문에 배당금 준다고 통지표 왔대요. 이거 현찰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현금으로 보게 되는 거고 예금은 현당보가 있어요. 보통예금, 당좌예금, 재예금 이런 것들. 자, 이게 중요해요. 현금성 자산은 여기를 쭉 읽어보시면 큰 거래 비용이 없어야 돼요. 현금으로 전환하는데 쉬워야 돼요. 용이 쉬워야 되고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해야 돼요. 아주 그냥 경미해야 돼서 취득 당시입니다.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 3개월. 3개월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이면은 이런 유가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을 현금성 자산으로 본다. 즉 90일입니다. 3개월이면 90일. 120일 이런 거 나오면 벌써 띵인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핵심을 찾았으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는데 벌써 읽자마자 자, 12월 23일 날 가입한 정기적금이 있는데요. 자, 내년도 12월 22일이니까 1년이죠. 네. 즉 많이- 90일 넘었죠. 이거 아니죠, 이제. 네. 자, 그다음에 을회사 발행 수표니까 타인 발행 수표니까 현찰이죠. 네. 네, 요건 됐고요. 오케이. 자, 12월 24일 취득한 양도성 예금 증서인데요. 이런 걸 이제 여기 뭐 CD라고 하는데 12월 24일 그러면은 3개월 취득한 당시 이제 3개월이 만기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한참 멀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죠. 네. 지폐는 우리 지폐 다 좋아하죠? 네. 자, 그다음에 여기 12월 26일 취득한 CP가 2월 21일이니까요. 3개월이 채 안 돼요. 네. 그잖아. 이거는 그렇다면 긴 거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61만 원에다가 자, 3번이네. 201만 원. 왜 3번인지 아시겠죠? 네. 네, 오케이. 자, 4번 가볼게요. 4번. 자, 이번에는 재무제표를 표시하는 방법이요. 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이전에 한번 제가 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재무제표에는 우리가 크게 5종류의 재무제표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재무제표 1번에. 재무상태표. 대표. 네, 재무상태표. 자, 이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뭘 볼 수 있어요? 우리 회사의 재산 상태를 보는 네. 표지요. 그런데 재산 상태를 보시는데 세 식구가 살죠. 자산, 부채, 자본.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가 있죠. 손익계산서는 우리 회사에 뭘 보는 표예요? 경영 성과. 그쵸. 식구는 수익과 비용이 있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현금 흐름표. 네 번째, 자본 변동표. 다섯 번째, 주석. 주석. 이 5가지가 재무제표지요. 네. 자, 그랬을 때 재무상태표에 세 식구가 사는데 순수한 내 돈을 뭐라고 불러요? 순수한 내 돈을. 자산. 그쵸. 자본. 자산이라고 그래요? 자본. 자본이라고 그래야 되죠. 순수한 내 돈은 자본이고요. 너의 돈은 부채라고 하죠. 너의 돈은 부채. 그죠? 이 2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자산. 그렇죠. 자산. 이렇게 부르지요. 밸런스 시트라고도 하죠. BS라고도 하죠. 재무상태표를 흔히 BS. 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자산에는 크게 무슨 자산과 무슨 자산으로 나눠지지요? 유동 유동. 비유동. 자산과 그렇죠. 비유동 이렇게 나눠지지요. 그럼 유동 자산에는 다시 2가지로 나눠지죠. 당좌 자산하고 재고 자산으로 나눠지죠. 자산. 그렇죠? 그래서 이 구분이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은 뭘로 나누어져요? 1년 이내 뭐 할 수 있냐? 현금화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3개월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느냐? 팔아야만이 현금화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지요. 그렇다면 비유동 자산에는 다시 4가지로 나눠지죠. 비유동 자산의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투, 유, 유. 무, 우.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나눠지지요.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이렇게 나눠지죠. 자,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자, 문제에서 재무제표 표시 방법 중에서 유동 자산을 물어봤으니 이네들 물어본 거죠. 당좌와 재고. 네. 그쵸?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보겠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정상적 영업 주기가 12개월인 경우 해당 기업이 보고기간 말로부터 만기가 15개월 이후에 도래되는 매도 가능 증권 여기 지금 유동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동자산은 1년 이내가 돼야 되는데 15개월이라고 그랬으니 요거는 유동으로 가야 될까요? 비유동으로 가야 될까요? 비유동. 그렇습니다. 비유동 중에서도 여기 투자 중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178번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쵸? 만약에 이거를 1년 이내 팔 수 있는 이런 증권이었다 그러면 107번 단기 매매 증권 생각나십니까? 실기에서 했던 계정 과목. 107번 단기 매매 증권 생각나시죠? 네. 네. 요렇게 차이가 나는 거니까 벌써 1번은 띵이야요, 띵. 맞죠?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자산은 당좌 아니면 재고를 찾아라 그 뜻이잖아요. 지금 문제에서 앞에 타이틀이요. 자, 그 다음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부동산 매매예요. 땅 팔아, 집 팔아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무슨 자산일까요? 자산, 무슨 자산? 재고 자산. 그렇죠. 그렇다면 유동자산을 지금 찾는 문제니까 정답은 몇 번? 2번. 2번. 오케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업 입장에서는 이 토지가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3번은 왜 틀렸느냐? 뭐라고 돼 있어요? 사용이 제한됐대. 사용이. 이렇게 사용이 제한돼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기타 비유동자산 여기로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 현금과 예금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입한 특허권은 무형자산이 되겠죠. 자, 5번 가볼게요. 자, 5번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5번.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리려고 덤비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뭐 한다고 지금? 게임. 그쵸, 게임을 한단 말이죠. 자, 문제에서 뭘 요구했느냐. 10월 1일 날 미화 $10,000 외상 매출 발생을 했습니다. 자, 2021년도 오늘은 12월 31일. 자, 매출 채권 회수 시 역의 형광펜을 칠하셔야 돼요. 회수. 회계 처리 옳은 것 그랬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12월 31일 평가를 한다. 자, 외화 평가하잖아요. 환율이 맨날 움직이는 거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평가를 한다 그랬을 때는 6글자가 나와야 돼. 6글자. 12월 31일 날 우리 외화 평가 외평하실 때요. 차변 같으면 외화 환산 손실. 대변 같으면 외화 환산이 6글자가 와야 되고 지금은 회수를 한다 그랬으니까요. 직접 진짜 실질적으로 이렇게 돈을 주거니 뭐 받거니 이런 상황에서는 4글자가 와요. 그래서 결산일 때는 6글자.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회수했을 때는 4글자예요. 그랬을 때는 외환차손, 차변 같으면, 대변 같으면 외환차이익. 선. 예? 차변은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 만약에 대변에 발생했다 그러면 외환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째려보세요. 답, 자, 회수라고 그랬으니까 6글자 온 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면 지금 몇 글자 와야 돼요? 4글자. 답 몇 번이에요? 3번. 그치? 3번이요, 3번. 예? 아, 자, 다시 한번 가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이거를 계산하려고 덤빈다? 자, 처음부터 단추 잘못 깼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10월 1일 날 미화 $10,000입니다. $10,000인데 요거 지금 10월 1일 날 환율은 1,100원 갔어요. 그러던 것이 12월 30일 날 환율이 1,000원 가서 앉은 자리에서 100원 손해 났어요. 100원. 그래갖고 $10,000 곱해주시면은 금액이 1,000만 원 나오나요? 하나, 둘, 이렇게 지금 했는데 곱해보니까 공이 6개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그래서 1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회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환차손이 100만 원 발생했다고 하는 게 맞죠? 됐을까요? 네. 네. 자, 그 다음 6번 가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1월 1일 날 2020년도 2월 1일 날 자, 100만 원의 새 기계장치를 구입했습니다. 그래 놓고 요거를 5년, 내용 연수가 5년이래요. 5년 동안 보통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많이 쓰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고 잔존, 5년 후에 남아있을 잔존은요, 10만 원은 추정이 되고 있고, 이거를 2021년도 7월 1일 날 100만 원에 처분을 했대요. 뭡니까? 여긴 기계장치라고 해놓고서는 여기 갑자기 건물을 처분했다 그랬네. 뭐 문제 잘못 냈네요. 자, 기계장치를 처분했대요. 자, 이랬을 때 정액법 사용했을 때하고 연수학계법 사용했을 때하고 처분 손실이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 정액법부터 구하셔야 되겠는데 정액법 공식. 자, 공식이 어떻게 되지요? 자, 정액법 공식은 이런 식으로 취득 원가에서 뭘 빼요? 잔존가치. 그렇죠. 그래갖고 뭘로 나눠요? 내용연수. 그렇습니다. 자, 고로 여기 나와 있는 100만 원을 잔존이 10만 원 있으니까요.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시면 얼마다? 90만 원이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하고 5로 나누면 계산기. 자, 주변에 계산기 있지요? 계산기 필수 지참인 거 아시지요? 자, 18만 원 나왔죠? 네. 오케이? 그런데 이 18만 원이 2020년도는 1월 1일 날이기 때문에 1년치니까 18만 원 맞지만 지금은 2021년도 7월 1일 날 처분하는 거죠. 네. 그러므로 2021년도는 18만 원이다 아니면 이거의 반절이다. 반절. 그렇죠? 7월 1일이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 거 반절이죠. 네. 그래서 9만 원이니까요. 전체 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 금액은 얼마다? 18만 원에다가 9만 원 더하니까
27. 그렇죠. 27만 원. 자, 이 정도는 계산이 되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피곤한 시간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2020년 거 감가상각 18만 원, 2021년도 반절치 감가상각 9만 원, 그래서 27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에서요. 27만 원을 딱하니 빼시면 그게 장부 금액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네. 자, 그래서 100만 원에서 27만 원을 딱 빼니까요. 얼마만 지금 가치가 있냐면 73만 원짜리예요. 73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를 얼마에 처분했대요? 100만 100만. 그렇다면은 얼마만큼 이득 났어요? 27만 원. 그쵸? 27만 원 이득이 27만. 났죠? 그쵸?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잘 공식을 써놨어요. 자,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라. 그러면 90만 원이다. 그거를 5로 나누면 18만 원이고 요거를 다시 6개월 걸로 계산해야 돼서 나누기 2 하면 9만 원이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에 팔았지만 내 장부 금액 이게 장부 금액이에요. 100만 원에서 여기 금방 27만 원 27만 원을 딱하니 빼가지고 자 여기 나오는 금액 장부 금액 빼가지고요 27만 원 이익이 났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네. 예,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장부 금액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요거를 거꾸로다 옆에다 이렇게 써드리면 조금 이해가 빠를까요? 여기는 취득 금액이고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연수학계법 공식을 보셔요. 연수학계법 공식은요. 지금 보시면 똑같아요. 이 정 앞에 했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는 거 똑같고요. 다만 내용 연수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합계야, 합계. 5년이면요.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은 얼마죠? 15에 15. 이거는 5년짜리 맨날 5년 나오니까요. 연수합계법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 15. 그래서 내용 연수 자 5년이다 그러면 밑에 분모가 15고요. 그 다음에 역순이니까요. 지금 1차 년도는 15분의 5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요. 연수합계법일 때는요. 2차 년도는 15분의 4. 3차는 15분의 3, 3. 그렇죠. 4차는 2,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요거 한 번 해야 되고요. 요거 한 번 해야 돼갖고 2번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1차 2020년도는 1년치니까 요거고 2차는 이거에다가 나누기 이제 6개월치니까 2로 해야 되겠지만 해서 연수학계법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이런 문제는 너나 풀어라 하고서 1번 아니면 4번 중에 적당히 찍어야 돼요. 자, 1번 아니면 2번이나 3번 찍으신 분은 아예 정액법 해보도 아는 사람이고. 자, 그렇다면은 연수학계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100만 원에서 10만 원 뺀 건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래서 90만 원 나온 것까지는 알았잖아요. 네. 그랬는데 여기 잘못했네. 여기를 15분의 5로 해야지. 여기 15는 어디 가고. 자, 15분의 5 해갖고요. 3분의 결국 1이죠. 이게 15분의 1이니까. 15분의 5가 약분하면은 3분의 1인 거 맞죠? 네. 네, 그래서 요 3분의 1이니까 90만 원 3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30. 그죠? 30 나오죠. 1차는. 네. 자, 그 다음에 2차는 자, 계산기 쓰셔갖고 90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5 해갖고 24만 원 나와. 여기까지 24만 원 나왔어요. 자, 이 금액을 해보니까는 여기까지가 24만 원 나왔고요. 그거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7월 1일 날 처분했으니까 6개월치만 계산해야 되니까 12분의 6 했지만 사실은 반절 나눠도 되죠. 네. 그래서 얼마 나왔다고? 12만. 그렇죠. 2만 원. 그래서 이 두 개 다 합치면 얼마예요? 42만 원. 그렇죠. 42만 원. 42만. 응,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0만 원에서 42만 원을 딱 빼가지고 그게 장부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42만 원 딱 빼니까 이게 토탈 이만큼이 58만 원 나왔어요. 여기가. 응. 여기 쭉 보시면 100만 원에서 여기 다 빼갖고 58만 원 나와갖고 결과적으로 이익이 얼마다? 12만 원. 네, 42만 원 나왔어요. 이렇게 42만 원.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이 자료 다 드리잖아요. 저는 같이 공부했던 거 다 드려. 그냥 팍팍 퍼줘. 그랬는데 요거 혼자 이제 여러분들 치다 볼 때는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 그렇습니다. 1번.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들은 나중에 이제 와서 돌아와서 푸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만 붙잡고 다른 거 막 안 풀고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시험 보시는 분들은요 연습이 충분히 안 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게임 오버된 거예요. 시간 아웃된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한 문제당 1분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싶으시면은 패스 하시고요. 다음 문제 풀고 다 끝까지 하고 남는 시간을 활용해 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 7번 가볼게요. 이런 문제 쉬운 문제예요. 7번은. 문제만 보고서 아이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연습하고 가셔야 돼요. 자, 2021년도에 손익계산서상에 대손상각비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2020년도 말에 매출채권이 지금 28만 5천 원이 있고요. 충당금이 14,250원이 있어요. 그랬는데 고객인 절망이 회사 이름을 잘못 지었네. 회사 이름이 절망이 뭐냐 절망이. 자, 파산해가지고요. 5천 원 못 받게 됐어요. 그러면 이럴 때 대비해가지고 지난번 충당금 만들었죠. 네. 네. 얼마 있어요 충당금? 보고도 못 읽어. 14,000. 14,250원. 맞아요. 14,250원 있죠. 네. 그러면 이거 5천 원 써먹었죠. 지금 이렇게 5천 원 써먹었죠. 네. 그럼 얼마 남았어 지금? 9,250원. 그렇지. 9,250원. 오케이. 자, 그런 상황에서 9,250원 있는 상황에서 자, 2021년만 매출채권 잔액이 얼마래요? 20만 원. 2만 원. 그럼 20만 원 곱하기 5%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왔나요? 만 원. 그렇죠. 만 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얼마 있대요? 9,250원. 1,250원. 그렇죠. 그러면 얼마 보충하면 된대요? 750원. 답은 몇 번? 1번.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식으로 이걸 풀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문제를 딱 봤을 때 금방 했던 것처럼 몇 번 연습을 해보세요. 아, 지금 충당금이 지금 14,250원 있는데 그 중에서 5,000원 이런 거 대비하려고 만들어놨던 것 중에 5,000원 써먹어서 9,250원밖에 없는데 지금 20만 원이 매출채권 잔액인데 내년에 5% 정도 못 받을지 모른다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만 원은 만들어놔야 되는데 지금 9,250원 있으니까 750원 보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손상각비 금액은 750원. 그래서 차변에 대손상각비 75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750원이라고 12월 31일 날짜 분계를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문제상에서 대손 충당금은 얼마냐? 이렇게 2021년도에 계상할 인식할 손익계산서상의 대손 충당금은 얼마냐? 그랬으면 얼마라고 해야 돼요? 만 원. 그렇지, 만 원.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 이거를 가지고 이런 식 저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 8번 가볼게요. 다음 중 내부 통제제도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는 문제입니다. 자, 내부 통제제도입니다. 자, 내부 통제제도는 지금 보시면 다음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이사회, 경영진, 기타 구성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랬어요. 자, 운영의 효율성, 효과성 확보, 자, 신뢰성 확보, 자, 법규 준수의 목적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 조금 그냥 어렵게는 아니고 자, 딱 봤을 때 아닌 거 보세요. 1번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2번 회사의 재무상태 양호 확보 3번 관련 법규 및 준수 확보 4번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답 몇 번? 2번. 2번이잖아. 아까 이게 목적 세 가지 중에 회사의 재무 상태 양호한 걸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 제도를 한다. 그런 건 없었잖아요. 네. 자, 요 근래 최고 격리 회계 사건 하나 터졌는데 혹시 최근에 뉴스 보신 것 중에 예?
생이요? 그쵸. 임플란트. 오스람? 그 얘기 하시려고 그랬어요? 네. 자, 제가 이제 세무 1급 이론 수업을 15일 날 하기 때문에 그거 준비를 지금 쭉 하고 있는 중에 세무 1급 이론 중에 예. 여기. 예,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 내부 통제 제도가 여기는 나오잖아요. 세무 1급은 내부 통제 제도 밑에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나오는데 이런 내부 통제 제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신뢰성 확보가 재무정보에 신뢰성 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즉 경리 과장이 장부도 작성하고 통장도 다 관리를 하게 되면 꼭 사고가 터져요.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두 가지를 쓰셔야 돼. 이 사람이 기장을 하는 사람이면 통장 관리는 다른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요 오슬람 임플란트 있잖아요. 자, 이 40대 재무팀장이 1880억이거든요. 1880억이면 이 회사가요, 자본금, 자, 여기 보면 2047억 중에서 1880억, 즉 91.81%나 되는 이 거대 자본 있죠. 요거를 횡령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며칠 전에. 이게 원래 며칠 전에 드러나서 그렇지 9월 달부터 조짐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1880억 갖고 뭐 했냐면 주식 투자 같은 거 했는데 여기 100억 원대 손실이 났대. 100억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못 메꿔가지고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요.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 오슬람 임플란트와 관련된 펀드들 되게 많겠죠. 네. 그래서 요번에 오늘 기사에는 관련 펀드 106개가 눈물의 손절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무 팀장이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내부 회계 관리제도 있잖아요. 자산보호 관련된 통제, 이런 부정 방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회사 차원에서 처음부터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자, 방지를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했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거지. 어때요? 이 문제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나요? 네. 네. 자, 그런 의미로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지금 횡령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9번 한번 가볼게요. 9번. 자, 부가가치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첫 번째 특징은 부가가치세는 무슨 세금이다? 간접세. 그쵸? 자, 그러면 요것도 상식선에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자, 우리나라 조세 체계는 크게 무슨 세금하고 무슨 세금하고 나눠지지요? 조세.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지방. 나눠지지요. 다시 국세는 국경을 통과할 때 내는 네. 내국세하고 예, 관세하고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죠? 그런데 내국세는 다시 내 세금 내가 내는 직접세하고 내 세금 남이 내는 간접세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직접세 대표적인 세금이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우리는 소득세라고 하고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내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하고 기타 증여세라든가 상속세라든가 뭐 이런 여러 세금들은 직접세에 속하는 거죠. 내 세금 내가 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다루는 분야는 세무 2급 분야는 요 정도 선이고요. 지금 이 부가가치세는 무슨 세금이다? 간접세. 그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고 그 중에 이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 10%죠. 10%대잖아요. 옆에 이웃나라는 몇 퍼센트? 8%. 저 먼 나라 유럽은 35%.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반세, 일반 소비세라고 그래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10% 떼고요. 고가의 승용차나 모피나 향수나 가구나 등등 이런 애들은 개별 소비세라고 들어보셨나요? 개소세? 네. 예, 해서 개별 소비세가 붙어요. 일반 소비세 내고 또 내는 거. 그래서 얘는 특소세라고도 하지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고요. 그리고 거래 단계마다 발생하는 다단계 거래세죠.
네. 네. 그리고 일반 소비세잖아요. 10%. 네. 그렇다면 특징 아닌 건 몇 번이에요? 4번. 그쵸. 소득형 부가가치세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원래 세금이라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소비를 하는데 세금을 내는 거예요. 소비를 하는데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자, 경제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서 조금 세금을 더 걷어볼까 연구해 갖고 나온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인데요. 그중에 여기 소득형 부가가치세가 아니고 자, 뭘로 고쳐야 되냐면요. 소비. 자, 소비하는 걸로 바꿔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입니다. 10번이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공급 시기 나오면은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자, 그 전에 이거부터 한번 조금 보고 갈까요? 자, 우리가 이 사업자하고 자, 비사업자하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요 사업자 나눈 것은요. 이제 과세 사업이면 세금이 있다 그런 뜻이죠. 네. 네. 자, 면세 사업자는 면세 재화를 취급하는 사업자로서 요거는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세율인 거죠.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는 없고 무슨 세금은 있다? 소득세는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세금 두 가지가 크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세금 중에 부가세하고 소득세하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세금이 되겠지요. 그랬을 때 이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는 면제된다 그런 뜻이고 대신에 뭔 내야 돼요? 소득세. 예, 소득세는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아니고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자 중에 과세사업자는 다시 무슨 사업장하고 무슨 사업장하고 나눠졌어요? 일반 과세. 그쵸.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하고 나눠졌죠. 일반 과세자는 세금이 몇 퍼센트 부가가치세가? 10%. 그리고 간이 과세자는 0.5에서 자, 이게 지금 3%인데 이 세금이 2021년도 7월 1일부터 1%씩 올라갔어요. 그래서 1.5에서 4%예요. 지금 이 간이과세자의 세금은 1.5에서 4%를 내야 돼요.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간이과세를 많이들 하고 싶어라 해요. 왜? 세금이 적잖아요.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뭘 발행할 수가 없었죠? 세금 계산서 발행을 못했어요. 세금 계산서 발행을.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 관공서나 이런 데하고 거래를 하려 그러면요. 일반 과세자를 해야 이 10% 있잖아요.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하고 거래를 하려 그러지 간이 과세자하고는 거래를 안 하려 그래요. 그래서 사업 규모를 늘려가고 싶으면 간이 과세자가 아닌 일반 과세자로 처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랬는데 이번에 2021년도 7월 1일 날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간이 과세자 종류가요. 1, 2가 생겼어. 이게 지금 종전 작업하는 종전 거 4,800만 원. 자, 이렇게 미만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8천만 원. 미만인자 해갖고 두 종류로 나눠졌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동안에는요. 간이과세자를 4,800만 원 미만인자만 간이과세자 신청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직전 연도 매출액이. 그랬는데 지금은 8천만 원 미만이어도 간이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얘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있게 된 거고 얘는 못해요.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차차로 더 진행해야 되겠고요. 일단 사업자 구분을 그런 정도로 구분을 해봤고요. 자, 그랬을 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 그랬는데 자, 한 가지 또 여쭤봅시다. 자, 우리 재화라고 하는 건 뭘 보고 재화라고 그래요? 재화란? 재화. 응. 재화가 뭐 보고 재화라고 그래요?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즉 돈 되는 건 다 재화인 거예요. 돈 된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는 이 공기가 돈 내고 마시나요? 산소? 아니요. 아니죠. 공짜요. 공짜죠. 그치만 만약에 이거 산소가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산소 네. 없으면 죽는 곳에서는 이거 돈 주고 팔 수가 있죠. 네. 그럼 그때는 얘가 재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막 전기 같은 거, 무체니까 전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재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바로 재화의 공급입니다. 첫 번째, 재화의 공급. 두 번째, 재화의 수입. 세 번째, 용역의 공급. 이 세 가지가 부가가치세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자, 그 중에 용역의 수입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재화의 공급에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자, 재화의 공급에는 실질 공급하고요. 재화의 공급 중에서도 간주 공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래서 실질 공급에는 뭐가 있어요? 매매. 네네. 실제로 물건 나가고 돈 받고. 가공, 교환, 기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간주 공급에는요. 너무 많아. 자, 개, 자기 사, 폐. 그래서 자는 뭐였어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증여. 폐 없이 폐업. 잔존재화. 자, 지금 이런 것들은 제가 깊이 나가진 않고 지금 겉핥기식으로 살살살 지금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데 이러시면은 요거 계속 영상 돌려보면서 궁시렁 거리셔야 돼요. 자, 해서 이런 정도가 있다. 자, 해서 아하, 재화라고 하는 거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재화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공급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니까 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실기에서 뭐 차를 팔았네, 뭐 이런 거 공급했다고 하면은 부가가치세를 냈었구나. 상품이나 제품이나 뭐 원재료나 이런 것들만 나오는 것들이 아니었었어요. 그 안에 보시면 자,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 돈 되는 것들은 다 팔면은 뭘 내야 된다?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것이었다.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돈 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 주고 돈 받은 거가 아닌 간주란 뜻이 뭐였죠? 간주 뜻이 뭐예요? 한마디로? 본다. 그렇죠. 본다. 오케이. 본다.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뭐예요? 의제. 예? 해서 공급으로 봐서 세금 내라 그런 뜻이에요. 즉 자가 공급이니까 자기한테 공급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래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얘네들 왜 세금 내요? 얘네들 돈도 안 받았는데? 매입세, 즉 우리가 자 이것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자, 제가요 뭐 하는 사람이냐? 자,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개 팔아요. 개. 왈왈. 자, 그러면서 개가 심는 개껌도 만들어요. 자, 그러면 개는 여기서 농축할 때 축산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축산물. 축산물은 대표적인 면세예요. 농축수임. 면세 재화고요. 개껌은 과세 재화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면세 재화와 과세 재화를 파는 업체를 뭐라고 불러요? 겸용 사업장이에요. 약국 같은 거가 대표적인 슈퍼, 약국 이런 데가 다 대표적인 겸용 사업장이잖아요. 제가 현재 개도 키우면서 개껌도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겸용 사업장인데, 자, 제가 개껌을 만들 때 원재료를 사갖고 왔겠죠. 네. 그러면서 송현이, 네. 네, 이 개껌을 사갖고 왔을 때 그 원재료 매입세 공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개껌 만드는 원료가 고무잖아요. 고무, 사탕수수. 자, 그랬을 때 이 개껌을 만드는 재료를 사갖고 왔을 때 매입세 주고 온 거 공제를 다 받았죠. 왜 받았느냐면 그거 열심히 과세 제어로 만들어서 매출세액 만들어갖고 국가에다 납부를 하라고 국가에서 저한테 매입세 공제를 해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그 개껌을 누구한테 먹혔다? 자가공급이라는 것은 우리 개에게 먹였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면 면세 전용했다 그런 말을 써요. 즉 우리 개에게 먹였어요. 그랬을 때 실컷
요 객검 만드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내가 주고 왔던 매입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과세 재화로 만들어서 매출세액 만들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세금을 안 내고 누구한테 먹여버렸기 때문에 우리 회사 계획에 먹였어요. 면세 전용해버렸기 때문에 그때도 뭘 내라? 공급으로 보고 세금 내라 그런 뜻이에요. 이거 이해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학생이 그 객검이 맛이 없대요. 그래서 먹어봤냐 그랬더니 지가 먹어봤대. 걔가 하도 안 씹어가지고 자기가 왜 이렇게 안 먹나 하고 먹어봤더니 맛이 없더래. 그랬는데 그거를 누굴 주는 거냐면 종업원. 명절 때 종업원 갖고 가라고 집에 갖고 가라고 종업원 줬어요. 객검을. 그리고 사장님 자신도 사장님 집에도 가지고 왔어요. 그런 걸 개인적 공급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업상 증여는 누구 줬겠어요? 거래처 그렇죠. 혹은 광고. 자, 이런 식으로 거래처를 줬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를 막 사람도 먹고 그래갖고 회사가 망했어. 그래서 폐업하면서 남아있던 그 재화조차도 결국 매입세액 다 받았기 때문에 뭐하라.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까지도 부가가치세를 내라. 아주 무서운 세금인 거죠. 이렇게 네 가지. 자개사패. 자, 이해하셨을까요?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올게요. 자, 이랬을 때 간주공급이라는 여기 용어가 나왔죠? 네. 이제 간주공급이 뭔지는 알겠죠? 네. 공급으로 봐서 세금 내라 그런 뜻이죠? 네. 그랬을 때 공급 시기로 자,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재화가 사용 소비되었을 때 그때를 공급 시기로 봐서 세금 내라 그런 뜻이고요. 오케이, 맞아요. 자, 상품권은요. 우리가 이런 마트나 막 백화점에서 명절 전에 상품권 많이 팔죠. 네. 그랬을 때 그거가요. 실제로 현물하고 교환이 돼야 이렇게 실제로 재화가 나가줘야 돼. 재화가 인도되었어야지만이 공급 시기로 보는 거지. 상품권 팔았다 그래서 공급 시기로 보는 게 아니고요. 왜 공급 시기가 중요하냐면 공급 시기 1월 1일부터 법인의 경우는 3월 31일까지 일기 예정이죠. 이 기간 안에 내야 할 거를 4월 달에 낸다든가 하면은 가산세 무는 거 아시죠? 네. 즉 공급 시기 안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안에 안 내면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이런 가산세를 내야 되는데 굉장히 세율이 세요. 공급가액이 10%야. 공급가액이 10%. 신고는 10%라니까요. 엄청 큰 거지. 그리고 납부불성실은 만분의 2.5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 시기가 중요한데 상품권은 뭐 한다? 재화가 실제로 나가야지. 자, 해서 상품권 내가 10만 원짜리 갖고 있다가 롯데마트 가가지고 실제로 물건 받고 상품권 갖다 이렇게 내고 했을 때 그랬을 때 롯데마트 측에서는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본대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간주라는 말 나왔죠? 네. 간주가 뭔 뜻이에요? 본다. 본다잖아. 임대료로 본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제가 지금 이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이 건물이 1억에 월세 100만 원 내요. 예를 들자면이에요. 그런데 제가 돈이 없어요. 보증금 1억 줄 돈이 없어. 보증금. 그래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5천 드릴게요. 보증금 5천 드릴게요. 대신에 월세를 150 낼게요. 그러면 사장님이 옳거니 좋다 하지요. 왜요? 네. 지금 이거 넣어놔봤자 1억 은행에다 넣어놔봐야 이자가 몇 푼 안 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월세 받는 거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런다고요. 그런데 제가요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월세 이렇게 주고서 사업 망하게 생겼어. 이렇게 월세 주고 남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어차피 자 큰 돈 가지고 있는 거가 있는데 2억 있어. 예를 들면 그러면서 보증금 2억을 드릴 테니 월세를 60만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봐요. 그럼 그 사장님이 돈이 지금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럽시다 이렇게 가겠지. 이 얘기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이 보증금이라는 것은 월세와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있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임대 보증금은 결국은 무슨 임대료로 볼 수 있다?
간주 임대료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임대 보증금 속에는 그거 받으면 사장님이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재투자를 할 건데 그랬을 때는 언제가 공급 시기냐면 이 간주 임대료는요. 과세기간 종료일자예요. 우리 실기하실 때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해 보셨나요? 네. 그랬을 때 그 보증금에 관련해 갖고 과세기간 종료일자인 뭐 3월 31일 혹은 6월 30일 혹은 9월 30일 12월 31일 해갖고 이 과세기간 종료일자에 차변에 부가세 여기 차변에 뭐 자,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임대인 측에서 임대인 측에서 이거 간주 임대료 낸다 그러면 세금과 공가 생각나세요? 이렇게 네. 체력했고요. 대변 쪽에는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분개했던 거. 만약에 네. 상대방 임차인 측에서 부담했어요. 간주 임대료를 그럴 때는 뭐라고 했죠? 차변에 보통 예금. 보통 예금,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이거 딱딱 생각나야 되는데 자 이런 거 이제 조만간에 실기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나올 때 그때 설명드릴 거예요. 임차인 입장, 임차인이 부담했을 때 이거는 임대인. 자 해서 과세기간 종료 일자에 분개하시기 때문에 3번이 틀렸어요. 3번이. 자,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자 장기할부였을 때는요. 대금을 1년 이후에 몇 번 나눠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가 되는 거지 국가도 양심이 있지 돈 받지도 않았는데 세금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대가를 몇 번 나눠 받을 때 그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는 거고요. 자 11번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입니다. 면세. 자 면세라고 하는 거 자, 주어진 자료들을 잘 참고해 보시고요. 면세는 국가에서 세금을 포기한 거예요. 부가세 포기한 건데 대표적인 거가 분유 포기했어요. 도서 포기했어요. 주택의 임대 포기했어요. 생수는 과세예요. 굉장히 생수 비싸요. 마트에서 한 병씩 사 먹는 생수 있죠. 휘발유 값보다 더 비싸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혹시? 해갖고 들어봤어요. 여기 보시면 요거 11번에서는요. 짚어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것들도 한번 싹 훑어야 되긴 하는데 지금 오늘만 날은 아니니까요. 토공주임 해서요. 토지의 공급과 주택의 임대는 면세예요. 다시 한번 토공이 무슨 뜻이에요? 토지의 공급과 주택의 임대는 면세예요. 상식선에서 알고 계세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반대로 토지의 임대와 주택의 공급은 뭐가 돼요? 과세예요. 자, 토공주임만 외우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써먹으세요. 그래서 주택 임대는 면세가 맞아요. 됐죠? 네. 자, 한 예로 우리 딸이 지금은 직장인이 됐는데 대학 다닐 때 타지에서 대학 다녔거든요. 그래갖고 월세 세액공제 좀 제가 받으려고 집주인한테 360만 원 1년 동안 냈던 거 월세 세액공제 좀 받게 서류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 주인분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그거 받고 싶으면 부가가치세 36만 원 내놓으라는 거예요. 36만 원 부가가치세를. 그래서 제가 그때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사장님, 주택의 임대는 면세예요.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 말 한마디 했어요. 사장님이 저처럼 월세 공제받겠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대처를 했었나 봐요. 그랬는데 제가 무슨 강사죠? 요거 세무회계 자격증 강사잖아. 그래갖고 사장님이 이실직고 하시더라고. 자기가 그런 사업자 등록을 안 해놔가지고 그래서 그랬다고 해서 저도 이거를 안 받고 싶어 안 받은 게 아니고 우리 딸을 주소지를 그쪽으로 옮겨놔야 되는데 그걸 제가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장님께 제가 안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너무 고마워했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12번. 다음 원천징수입니다. 근원원 셈천. 우리가 항상 상대방 소득에 대해서는 뭐 떼고 줘야 된다?
완전 예수금. 세금, 그쵸. 예수금 떼야 되지요. 그랬을 때 복권 당첨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분리해요. 자, 3억 원, 3억, 복권 3억 당첨됐어. 예를 들면, 그러면 3억 원에 따라 가지고요, 그 이전이냐, 이후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엄청 달라지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복권 같은 경우는 3억 원 초과분은 몇 퍼센트? 프로. 네, 30%. 해가지고요, 이렇게 세금을 왕창 떼갔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분리해요. 무조건. 무조건 분리해요. 무조건 분리과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 기타 소득 세 종류가 있는데 무조건 분리. 왜냐면 종합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종합을 하게 되면 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세율이 굉장히 최고 세율이 42%잖아요. 6%부터 시작해서 42%이기 때문에 7단계 누진세율이라서 분리하고 말아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복권은요, 세금을 많이 떼가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과세에 속하는 것이고,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직장 공조의 초과 반환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자, 어떻게 외우셔야 되느냐면 요 부분이에요. 자, 요거를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자, 어려워할 것도 없어요. 자, 조금만 더 해도 돼요. 시간은 9시지만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 자, 요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앞전에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낸다고 했죠. 네. 그러면 이 소득세 종류가 종, 퇴, 양, 산 이렇게 네 종류가 있죠. 네.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우리는 분류과세라고 하죠. 분류. 네. 그래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살림소득. 예. 그랬는데 그 중에 퇴직이나 양도나 살림은 종합에다 넣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종합은 1월 1일부터 12월 네, 12월 31일까지다 보니 퇴직 같은 경우는 몇 년 근속, 양도도 몇 년 살고 있다가 팔았을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 내고 살림도 5년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 종합하고는 합칠 수가 없어요. 자, 혹시 진행해도 될까요?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여기 종합에는 이, 배, 부, 사, 근, 연, 기 해서요. 자, 이배부, 사근, 연기 이배부 부동산 임대가 사업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이배사근 연기 이렇게 할게요. 자, 6가지 소득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 6가지 소득은요 합쳐가지고 내는 걸 종합이라고 그래요.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송이 언니? 네. 네. 자, 6가지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데 만약에 이때요. 나는 근로소득만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연말정산함으로써 납세 의무 종결되고 굳이 종합소득 신고 안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요 2번을 하다가 요걸 얘기를 한 건데요. 이자와 배당 이 2가지 소득을 합쳐서요. 금융소득이라고 해요. 금융소득 이 2가지 소득. 그래서 얘네 2가지를 합쳐갖고요. 2천만 원 이자 소득이 세상에 1년간 벌어들인 이자 소득이 2천만 원 나왔대. 그러면요. 원금은 엄청나게 큰 거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요. 한 번씩 딸롱하고 핸드폰에 이자 나왔다고 해갖고 딱 보면요. 이자가 3원, 5원 막 이래요. 그래 놓고서는 원금이 얼마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들어오고서는 또 한 번 뒤에 이어서 알림 서비스 띵동 하고 20원 빠져나가요. 자, 뭔 소린지 알겠어요? 네. 네? 그런데 이 양반 같은 경우 이자와 배당 소득 합쳐갖고 2천만 원 넘었냐 안 넘었냐에 따라서 자,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자, 요 부분이 되겠는데 요 부분을 보시면 자,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중에서 자, 3가지로 나눈대요. 무조건 분리가 있고 무조건 종합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조건부 종합해야 되는 3가지 경우가 있대요. 무슨 소득에 대해서?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누구와 누구를 합친 거다? 이자와 배당. 그쵸, 이자와 배당을 합친 건데 그 중에 무조건 분리가 있어요. 무조건 분리. 얘는 적어도 안 합쳐. 이렇게 종합으로 안 가요. 그 중에 첫 번째 1번. 자, 외우셔야 돼요. 비실명이에요. 실명으로 거래하지 못하고 비실명이니까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를 못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하게 거래를 못하는 건데 자, 비실비실한 상태로 직장을 다녔어요.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직장 공조의 초과 반환금. 자, 무조건 분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외우고 있다고요. 제가 비실비실한 상태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너무나 초과 근무를 많이 시켜. 초과 근무를 많이 시켜. 그래가지고 더 이상 못 다닐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회사에선 나를 안 놓아줘. 그래가지고 내가 법원에다가 자, 나 좀 놓아달라고 진정서를 냈어요. 말도 안 되죠? 왜 법원에 가요? 노동추성도 아니고. 자, 어쨌거나 외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법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상 분리시켰어요. 회사하고 나하고 무조건 뭐 하라고요? 분리가세. 네, 분리시켰다고요. 다시. 자, 지금 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외우려고. 단지 이유는 단 한 가지 뭐라고요? 외우려고. 자, 무조건 분리과세 네 가지가 뭐라고요? 비실비실한 상태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뭘 많이 시켜? 초과 근무. 초과 근무를 많이 시켜서 어디다가? 법원에. 법원에다가 진정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뭐라 그랬다?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상에 의해서 나하고 직장하고 완전히 무조건 분리시켰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랬는데 이제 몸이 회복이 돼요. 무조건 직장 안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렇게 돼 있죠. 네. 이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요. 외국계 회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외국계 회사를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원천징수를 안 해, 이제 원천징수라고 하는 것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해서 제가 원천징수인데 원정으로 그냥 외우세요. 원정 출산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원정 출산. 예, 그런 자, 해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자녀 출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몸이 좋아진 상태로 원정 출산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걔네들은 뭐냐? 얘네들은 무조건 종합이에요. 즉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즉 외국계 회사에서 벌어들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자, 무조건 종합이고요. 출자 공동 이것도 마찬가지고 원정 출산 무조건 종합이다.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자, 이 순서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은행 같은 데도 돈 넣어놓으면 몇 퍼센트 나와요? 이자? 14%잖아요. 그리고 비영업대금이라는 것은 내가 은행이 아닌데 돈 거래했어요. 빌려주고 뭐 빌려받고 이런 것들은 25%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조건부 종합인데 무슨 소리냐. 자, 일단 여기 이자와 배당소득 중에서 무조건 분리되는 애는 일단 다 빼버리고 얘네들은 다 빼고 당연히. 그리고요. 이렇게 무조건 종합됐던 거 있죠. 이거하고 얘네 두 개를 일단 더해요. 두 개를 더해서 2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이 조건부니까 얘마저도 뭐가 되고 종합이 되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더해가지고 2천이 넘으면 조건부 종합도 종합으로 간다 그 말이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자, 무조건 종합이 어차피 종합인 거고 이 조건부 종합이라는 것은 두 개 합쳐갖고 2천이 넘었다. 그러면 종합되는 거고 2천이 안 됐다. 그러면 그냥 불린 거고. 이해하셨어요? 네. 그 말인 거예요. 자, 이거 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직장공조의 초과반환금은 뭐예요? 직장공조의 초과반환금은 무조건 뭐예요? 분리가세. 그러니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그치, 2번이잖아. 조건부 종합 아니잖아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면세 대상 인적 용역을 제공한 경우는 수익 금액의 3% 원천징수 하죠. 그래서 반가운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 예, 인적 용역 이런 반가운 선생님들도 3.3% 떼요, 세금. 자,
자, 3%는 소득세고 나머지 3%는 지방소득세니까요. 맞고요. 방으로 들어갔어. 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한후 종합소득이 합산된다. 자, 옳지 않은 거 일단 2번이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자, 13번 가볼게요. 자,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자,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자, 비과세 근로소득 범위도 일일이 해야 되겠고 비과세 되는 것도 일일이 해야 되겠지만 자, 여기서 조금 부족한 설명들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할게요. 비과세니까 과세가 아니라는 소리고요. 대기업 요 종업원에 이 대기업 나와버리면 벌써 과세인 거예요. 중소기업은 비과세인데요. 이렇게 대기업 나와버리면 종업원이 주택 구입해갖고 소유되는 그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았을 때 얻었던 이익이 있다면 그건 과세예요. 대기업이기 때문에 과세인 거예요. 만약에 중소기업이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과세. 그쵸. 중소기업이었으면은 비과세입니다. 중소기업이었으면 비과세입니다. 대기업이라 과세가 된 거고요. 답은요. 종업원이 사택을 요거네요. 이렇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요. 비과세고요. 항상 여기가요. 대기업 종업원이 그랬으면 또 과세인 거고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시간의 근무 수당. 이렇게만 나와버리면 시간의 근무 수당, 이거는 과세인 거고, 앞에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는 생산직의 시간의 근무 수당, 그랬으면 비과세인 거고요. 아무 말이 없었을 땐 과세고요. 그리고 출자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임원인 경우는 이익은 과세인 거고요. 항상 그냥 종업원만 나오면 비과세고, 대기업이나 뭐 임원 이런 거 나오면 다 과세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14번에 세액공제 이 부분은 쉬워요.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실기 문제 얼른 가가지고 여기 보세요. 앞부분에 소득공제 나왔죠? 네. 뒷부분에 세액공제 나왔죠? 네. 그래서 세액공제는 의료비도 있고 교육비도 있고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기부금도 있고. 네. 그러나 뒤쪽에 여기 보시면요. 뭐가 있어요? 여기. 쭉 내려보시면 카드 있죠? 신용카드. 네.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신용카드는 특별세액공제가 아니에요. 뭔 소린지 알겠죠? 여기 네. 와서 화면 띄워가지고 보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얘네들은 다 뭐다? 특별세액공제다 그 말이에요. 아, 그리고 신용카드는 아니라고. 신용카드는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 소득공제죠? 네. 네. 자, 마지막입니다. 자, 15번. 이런 문제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기타 소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요. 기타야, 눈먼 돈, 눈먼 돈. 어찌다가 한번 발생하는 돈이기 때문에 말 다 붙이면 다 기타 소득인 거예요. 기타. 길 가다 돈 주어도 기타.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기타 소득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항목을 찾으랬어요. 일단 상원법이라는 것은요. 간첩 잡았어. 이렇게 훈장받았어.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건 비과세예요. 자, 상훈법, 상훈. 자, 상훈이 뭔지 아시겠죠? 네. 국가로부터 상 받아가 훈장 받아본 적 있어요, 없이요? 간첩 한 명씩도 다 잡았죠? 자, 그러지 않잖아요. 정말 평생 가야 한번 잡을 똥 말똥이죠. 그러니까 네. 기타인 거지. 예? 이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된 상금은 뭐다? 비과세, 비과세. 세금 안 떼어요. 오케이? 네. 자, 복권은 아까 보셨잖아. 무조건 뭐였어? 무조건. 분리과세. 그치, 오케이. 이거 오케이.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분실물 습득 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분실물 습득이면 우리가 길 가다가 돈 주었거나 그러면 그거 이제 얼마 안 된 10,000원이고 이런 것들은 경찰서에 갖다 줘봐요. 오히려 눈치 먹고 큰 돈이었을 때는 갖다가 맡기지 않게 경찰서에 주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또 주잖아요. 습득 보상금으로. 그랬을 때 얘는요. 조건부 분리과세. 자, 잠깐만요. 지금 현재 서화, 양도로 발생한 이 서화, 양도로 발생한 소득 그랬는데 자, 답이 몇 번이에요, 지금. 예? 이거네. 무조건 분리되는 것은 무조건 분리를 말했으니까요. 2번하고 4번이네. 여기 쭉. 자, 여기 지금 쭉 보시면은 예, 무조건 분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복권하고 서화 보이시죠? 네. 얘네들은 무조건 분리기 때문에 2번하고 4번이 답인 거고요.
됐죠? 자, 그리고 상훈법은 비과세였고 분실물 습득은 조건부. 예, 조건부 뭐라고 그래야 돼? 조건부 분리라고 해야 돼. 분실물 습득은 조건이 있어. 얼마 이상 돼야지 그런 게 있는데 그것까지 제가 조사를 못했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지요? 네. 자, 저장